네, 안녕하세요. 정책브리핑의 배민순입니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보호를 위한 정부 역사상 최초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전담기구인데요. 이번 시간 네마TV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지금 이번 시간 자세한 설명해 주실 소방방재청의 방기성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제가 알기로는 차장님께서는 이 기술고시를 패스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고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특별히 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신가요? 예, 공직생활을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될 때는 재난관리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네. 예, 다만 제가 지방생활을 거쳐서 과거 내무부에 전입하게 될 때, 그때 그 재난관리부서로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재난관리 업무에 인연을 맺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깊은 인연이네요. 지금까지 예. 오랫동안 이어져 있으니까요. 깊은 인연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소방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재난관리라든지 또는 방재 등의 용어에는 낯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재난관리라는 것이 그 범위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넓잖아요. 재난관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 재난관리를 설명하기 앞서서 그 안전관리나 또는 안전, 또 재난이라는 용어를 우선 이해를 해야 재난관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안전의 틀을 벗어나서 무질서의 형태로 이제 지금 깨져나가는 그런 좀 위중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재난이 벌어졌을 때도 평상시 안전을 관리하듯이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방부터 그 대비, 대응, 복구 전반에 걸친 그러한 재난을 관리하는 것을 재난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막연하게 재난 예방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요, 이 재난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기후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며 또 그에 따라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예상 부탁드립니다. 예, 기후변화는 사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한 기상의 빈발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곤란해서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기후변화의 한 예로 한반도에 태풍이 3개가 한 번에 오기도 했고, 네.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면산에 대형 산사태가 나는 이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방글라데시는 2007년 태풍 시다 때문에 무려 890만 명의 생명이 손실을 입었고요. 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곳에 있는 섬들의 65%가 잠식당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작년 3월에는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네. 예, 강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도시를 덮치고 건물 붕괴와 화재, 설상가상으로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기까지 하는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는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6.3도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3도씩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시아에서만 연간 700만 명 이상이 가뭄 및 홍수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도 지구온난화는 계속된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운대 영화 보셨죠? 네, 봤죠. 예, 해운대 영화에서 보았던 일이 사실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죠. 와,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이 참
더욱더 앞으로 계속 더 이 걱정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하고요. 또 조직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 주 기관은 소방방재청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재난관리 조직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체계를 잡기까지 조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한반도의 역사는 잘 아시겠지만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역시 옛날에도 태풍이 있었고 홍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또 그때마다도 국민을 구휼하고 고출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가 기억하는 가까운 시절부터 보면 1963년도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가 생겼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특히 자연재난 분야에서 이제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자원국에 방재과가 생긴 이유는 당시에 2차 산업이 아니라 다들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홍수가 나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치수를 잘해야 방제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자원국, 즉 하천을 관리하는 곳에서 재난을 관리하는 그 방재과가 처음 생긴 거죠. 네. 그리고 67년도에 그 수자원국 방재과가 생기고 나서 풍수의 대책법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관리법이 되겠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1990년도 일산지방이 붕괴되는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어렴풋이 제가 기억을 하는 것 예. 같아요. 네. 고양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네. 그런 그 대형 이제 수자가 터졌죠. 그래서 그 재난 현장에는 그러면 수자원 전문가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구조구급 활동, 구호 활동, 응급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모두 함께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야, 이렇게 큰 재난이 터지면 건설부보다는 자치단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내무부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맞다. 네.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 1991년 내무부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게 됩니다. 네. 와,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방방재청이 되기까지 상당히 길고 복잡한 역사가 있었던 거네요. 자, 그렇다면 최근 미국에서 발생했던 초강력 허리케인이었죠. 이 샌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이런 재난에 따라서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는 그렇다면 재난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정부의 그 재난 관리 시스템은 크게 나누어서 이제 구조적, 비구조적 그런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투자, 네. 다시 말해서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그 현지의 여러 가지 위험 시설을 개조한다든지 하는 물리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고요. 비구조적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 자율방재단도 운영하고 재해 경보 문자 방송 서비스도 해주고 주민 대피를 어떻게 시킬 거냐, 또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측면의 장치들을 말하는 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자연재해 관련한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적재난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인적재난 업무까지 담당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전에는 인적재난이란 말이 이제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인적재난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인데요. 네.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선풍백화점 네, 맞아요. 붕괴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죠. 사실 1960년도에 보면 자연재난을 위한 방재과가 생길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산업 인적재난 쪽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불산 사고 잘 아시죠? 네. 그런 사고를 비롯해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고들이 생깁니다. 또 대형 건축물이 붕괴되는 사고들도
정도로 생겼고요. 그래서 인적재난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래서 95년도에 재난관리법을 만들게 되고, 그 내무부로 넘겨줘 왔던 방제국 이외에 인적재난을 전담하는 재난관리국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재난관리국에서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이렇게 두 개의 재난관리의 어떤 큰 축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우리나라도 재난에 관련해서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참 맞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방재 전문가로서 다양한 그런 재난 현장을 많이 다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이런 점들이 좀 부족했다, 좀 아쉽다라는 부분도 있을 텐데 뭐 미흡한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자그마한 공간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에서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재난 현장도 자그마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지만 재난 현장과 전쟁터의 다른 점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거다. 그 차이가 다를 뿐 모든 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는 이러한 명령 지휘 체계라든지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휘 협력 체계라든지 긴급한 순간에 통신을 통해서 IT 기술을 활용한 이런 통신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국민에게 또는 재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시로 소통이 가능한 홍보 전략이라든지 재난 현장에도 똑같이 잘 훈련된 전문 인력 그리고 재난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도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생활 필수품 같은 그런 공급품들이 지원되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전쟁과 같이, 전쟁 대비와 같이 재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물자동원 시스템, 지휘 시스템, 협력 시스템, 통신 시스템들을 국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완비되면 이런 것들 각각 자치단체별로 아니면 각각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그 훈련 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한 바퀴 돌려서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들을 밟아야 됩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소방에서 긴급 출동해서 주민들에 대한 소방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또 복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서비스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만 저희들이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는 활동은 주민들 눈에는 서비스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소방방재청에서 뭘 하는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해질 때 비로소 국민들이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우리 국민들이 또 해야 할 그런 역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스스로는요. 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전에 대한 굉장한 높은 안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이 의식화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을 국민들이 갖도록 하고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는 생활 속에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 안전은 늘 일상적인 일로 겪어나가지만 이제 여름이면 태풍이 온다든지 또 겨울이면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불산 사태처럼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질 때 본인이 행동 요령을 정확하게 익히고 있어야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유형별로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떻게 행동 요령을 익혀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난 유형별로 다 만들어서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회가 되면 그런 저희들 그 소방방재청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좋고, 또 주변 자치단체 시장, 시군이나 소방관서 가까운 데 가면 얼마든지 그런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생활 안전 속에서의 생활 안전 수치, 그리고 어떤 큰 재난에 있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요령을 익히는 거,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하시고 우리도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그런 노력이 함께 맞아 떨어질 때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대비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합심이 돼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재난관리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을 저희들이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방 단계에서의 정책은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단독으로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해줘야 되고요. 네. 원자력 안전 하면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줘야 되고요. 산업안전 하면 또 고용노동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단계는 모든 정부 부처가 해당 정부의 고유 기능과 함께 해서 이제 예방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고요.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는 총괄을 해주는 그런 네. 정책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또 재난 관리 단계에서 대비라고 하는 것은 예방 차원을 떠나서 재난이 터졌다라고 전제하고 활동하는 걸 대비 활동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대비 활동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대부분 소홀하기 쉽고 또 그 활동 자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부처에서 예방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큰 재난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물자 동원, 아까 얘기한 듯이 네. 여러 가지 통신 지원 또는 그런 걸 사전에 훈련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비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각 부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던스도 주고 또 그런 훈련에 동참하도록 해서 그 대응 능력을 높여주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소방방재청에서 더 이렇게 하겠다. 지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희들 국가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재산, 그리고 그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 시책을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공하고 또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재난관리자라는 인식하에 동참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 또 본인이 대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게 한 단계 나와서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서로 보호하고 준비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이런 회사면 회사, 그러한 또 보다 큰 단체별로도 그 조직원들의 안전, 그리고 또 재난에 대비하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할 때 국가적인 시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발등에 불은 내가 끈다. 이런 중요한 경규를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내 발등에 불은 내가 끈다. 그 말씀 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정말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든든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물론 전에도 저는 물론 방문을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강기성 차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